여러분은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여행, 다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더 이상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떨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 한번 지지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과 아이들의 돌사진, 대학 졸업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올해로 68, 박만수 씨다. 그의 어깨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다. 통장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장가미천이라고 쓰여 있다.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통장 마치 세상에서 돈으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들의 작은 동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서울의 오래된 골목,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2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박만수 어르신은 멈춰섰다. 아침 9시. 그의 하루는 늘 이곳에서 시작됐다. 건물 정면에는 성실 목욕탕이라는 글자가 푸른색 페인트와 함께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어르신은 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먼지 쌓인 유리문을 정성껏 닦았다. 마치 성전을 돌보는 사제처럼 경건한 손길이었다. 15년 전 아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그의 출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이고, 영감, 또 나와 계셨네. 문 연 줄 알고 손님 오겄소. 길 건너편에서 참기름을 짜던 방앗간 주인이 허 웃으며 소리쳤다. 만수 어르신은 멋쩍게 헛기침하며 대꾸했다. 때라도 좀 벗겨줘야지. 저 녀석도 평생 내 속 썩인 적 없는데. 그의 아내 이순자 여사는 1층 목욕탕 입구 옆 작은 쪽문 안 순자김밥에서 분주했다. 김밥집 역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김밥 2줄을 쌌다. 한 줄은 남편 것, 다른 한 줄은 혹시나 찾아올지 모를 아들 몫이었다. 김값이 아니라 금값이야. 아주. 작년보다 2배는 오른 것 같아. 이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김밥집은 한 줄에 4,000원도 넘게 받지. 우리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배 터지게 먹었는데 순자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잘 익은 달걀지단과 시금치를 하얀 밥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마디는 오랜 세월 김밥을 말아온 훈장처럼 굵고 단단했다. 한때 이 골목은 그들의 왕국이었다. 새벽이면 목욕탕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우렁찼고 고소한 김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목욕하고 나온 손님들이 순자김밥에 들러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우는 것은 동네의 당연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집집마다 번듯한 욕실이 생긴 뒤로 목욕탕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다. 2003년만 해도 전국에 목욕탕이 10,000개 가까이 됐다는데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며 만수 어르신은 혀를 찼다. 문 닫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이었다. 철거비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성실 목욕탕은 동네의 흉물이자 그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아들 정훈이 찾아왔다. 헬스케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은 어딘지 모르게 구겨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침에 싸뒀던 김밥을 냉큼 내었다.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밥은 먹고 다니는겨? 정훈은 김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은 하얀 서류 봉투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게 뭐냐? 정훈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건물 파셔야 해요. 여기 붙들고 계셔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제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알아봐 놨어요. 만수 어르신은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미친놈.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떤 곳인데 팔아? 내가 내 놈 기저귀 갈아주면서 타일 한 장 한 장 내 손으로 붙인 곳이야. 정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버지,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 줄 아세요? 작년, 재작년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편의점 2배인 11만 곳이 넘는데 작년에만 1만 4천 곳이 문 닫았다고요. 저도 이 양복 입고 버티는 거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성실 목욕탕처럼 자신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당근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직거래하는 사람이 수십만 건이라는데 누가 비싼 중개수수료 내가며 집을 구하려 하겠냐는 한탄이었다.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공인중개사는 사기꾼 취급받기 일쑤였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팔아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네? 그날 밤 만수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순자 여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감, 자요? 정훈이 저러는 거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 좋소. 걔도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만수 어르신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당신까지 왜 이래? 저놈이 뭘 안다고. 세상이 변했으면 변한 세상에 맞춰 살 생각을 해야지. 왜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걸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냐고. 그는 젊은 시절 목욕탕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다쳤던 다리를 절뚝이며 밖으로 나갔다.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성실 목욕탕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동네의 사랑방이었던 곳. 동네 옷가게 사장도 카센터 정비사도 저녁이면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고 시름을 털어놓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옷가게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의 초저가 공세에 두 손 들고 폐업했다. 동대문에서 1만 5천 원에 떼온 옷을 2만 9천 원에 파는데 중국에서는 똑같은 옷이 9,900원에 팔리는 세상이었다. 동네 유일이던 카센터는 전기차가 늘면서 일감이 뚝 끊겼다. 엔진오일 갈고 변속기 고치는 일이 정비의 70%였는데 전기차에는 그게 다 없으니 수리할 게 없어진 것이다. 만수 어르신은 걷잡을 수 없는 기침을 토해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만수 어르신은 결국 쓰러졌다. 아들과의 다툼 이후 급격히 나빠진 폐가 문제였다. 병원에서는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는 부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다. 순자 여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정훈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아들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다. 텅 빈 사무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독촉장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내밀었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정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 순간 병원에 있어야 할 만수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도 아들도 지나쳐 낡은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평생 짊어진 성실이라는 이름처럼 무거워 보였다. 만수 어르신은 성실 목욕탕의 차가운 유리문을 가만히 쓸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뒤따라온 정훈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에 만수 어르신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힘겹게 일으켰다. 그리고는 저 멀리 또 다른 건물이 헐리고 있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다, 이 낡은 건물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슬픈 눈이었다. 우리 아들 지키는 게 그게 내 평생의 진짜 최선이었다. 몇 달 후 성실 목욕탕과 순자김밥이 있던 자리는 말끔하게 비워졌다. 만수 어르신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부부는 아들이 구해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어느 주말 순자 여사가 오랜만에 김밥을 쌌다. 여전히 김값은 비쌌지만 그날의 김밥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했다.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으며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텅 비어버린 옛 동네 터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목욕탕이 사라졌다. 작은 김밥집이 사라졌다. 동네 옷가게와 카센터도 지도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의 기억일지 모른다. 당신의 소중한 삶의 터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김철민 어르신의 아침은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30년을 꼬박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한 지 벌써 10년. 그는 아내 오숙자 여사가 정성껏 가꾼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엽니다. 아내의 반려식물들은 햇살을 받아 싱그러운 녹색 빛을 뽐냅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 철민 어르신은 간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신문을 넘기다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고라는 헤드라인에 잠시 눈을 멈춥니다.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는 15년 전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아들이 보내준 걸로 맛있는 파스타나 해 먹을까?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그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합니다. 그럽시다. 우리 지훈이 덕에 입이 호강하는구먼. 그의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이 평온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철민 어르신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 박영철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서울 을지로 인쇄 골목에서 영철정밀인쇄라는 간판을 걸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날로그 인쇄가 전부이던 시절, 그의 기술은 업계 최고로 통했고 덕분에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세상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 인쇄물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철민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빚을 좀 내서라도 최신 디지털 인쇄기를 들여야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어느 날 영철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굳은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아,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큰 흐름을 봐야 해. 저기 동네 사진관도 봐. 필름 맡기는 사람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잖아.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내 처남도 중국 쇼핑몰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지금은 빚을 내서 뭘 새로 버릴 때가 아니야. 가진 걸 지켜야 할 때라고. 하지만 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기술 하나로 일군 인쇄소에 대한 자부심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그는 무리하게 2억 원을 대출받아 기계를 들였지만 밀려드는 디지털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쇄소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공장은 그의 손으로 직접 철거해야 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공장터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친구의 구분 등을 철민 어르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철민 어르신의 아들 지훈도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근사한 북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아버지, 요즘은 그냥 책만 파는 서점은 안 돼요. 감성 있는 인테리어에 커피 맛도 좋아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제가 목 좋은 곳을 봐둔 데가 있습니다. 아들의 야심찬 계획에 철민 어르신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그는 셔터가 내려진 친구 영철의 인쇄소 터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주변 가게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아, 내 꿈을 꺾고 싶은 게 아니다. 하지만 보렴, 저분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열정이 없어서 망한 것 같니?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다. 그는 아들에게 북카페 창업 자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법이나 앞으로 유망할 전기차 관련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친구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지우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꿈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5년 오늘, 아들 지우는 건실한 온라인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임대료나 인건비 걱정 없이
집무실에서 노트북 하나로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 듣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북카페를 차렸다면 지금쯤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철민 어르신 부부는 이제 아들이 성공해서 보내주는 용돈으로 손주들 장난감을 사주고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지난 주말 세 식구는 오랜만에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친구 영철의 인쇄소가 있던 자리는 번쩍이는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었고 골목을 가득 채웠던 잉크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란다. 때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가 진짜 우리 삶을 지켜주는 법이지. 그들의 자산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지혜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였습니다. 텅 빈 인쇄소터 위로 부는 바람 속에서 철민 어르신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성실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선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가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아주 익숙한 부분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자동차 정비업계, 우리가 흔히 카센터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왜 갑자기 멀쩡하던 정비소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렸을까요? 바로 자동차의 심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타왔던 기름 넣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리 없이 충전하는 전기자동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평생을 자동차만 고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무서운 변화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카센터에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엔진오일도 갈고 각종 필터도 바꾸고 점화플러그 같은 소모품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이런 주기적인 관리가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엔진 자체가 없으니 엔진 오일이 필요 없고 배기가스를 내뿜는 배기구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부품 개수가 무려 30% 이상 적다고 합니다. 고장이 날 부품 자체가 줄어드니 정비소를 찾을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감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장이 나도 어지간한 동네 카센터에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술이거든요. 수백 볼트가 넘는 고전압이 흐르는 배터리와 복잡한 전자,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기술로는 접근조차 위험합니다. 전기차를 제대로 진단하고 수리하려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용 진단 장비와 특수 공구, 그리고 고전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교육 이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 렌치와 스패너만 잡고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오신 우리 동네 사장님들께서 갑자기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들이고 머리 아픈 컴퓨터와 전기 회로도를 새로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건 마치 평생 한식만 만들어 온 요리사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프랑스 요리 코스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욕심도 한몫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나 모터 같은 것들은 아예 자신들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수리 이익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이러니 동네 카센터는 전기차 시대에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운영 중인 개인 자동차 정비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동차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정비 기술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비소 사장님들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던 카센터가 사라지면 우리는 간단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거나 전구 하나를 갈기 위해서도 저 멀리 있는 대형 공식 서비스 센터까지 예약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수리비, 즉 공임은 훨씬 비싸질 것이고
간단한 수리에도 며칠씩 차를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의 평생 일터를 소리 없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성실목욕탕 박만수 어르신이나 영철정밀인쇄 사장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많이들 속상하고 또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두 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진 마십시오. 이런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성실 목욕탕의 박 어르신처럼 폐업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 드는 돈이 더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부동산 같은 걸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전문가 상담부터 가게 철거비까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빚을 조정하는 것까지 도와줘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작정 버티는 게 성실한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말하길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출구를 찾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즉 망하는 것도 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잘 망하도록 도와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등을 밀어주는 제도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가게를 정리했거나 혹은 지금 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시대에 정비 일감이 뚝 끊긴 사장님이나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 가게에 손님이 없는 분들처럼 내가 평생 해온 기술만으로는 먹고 살기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 카드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 내연기관차만 고치셨던 분은 전기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은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홍보하는 법 같은 걸 배우실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장년내일센터라는 곳에 찾아가시면 40살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뭘 받아야 할지 아주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단순히 다시 취직하는 걸 넘어서 변화된 세상에서 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는 걸 넘어 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이 북카페를 차리겠다는 걸 말리고 새로운 길을 제안했던 공무원 출신 김철민 어르신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험 많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사무실 공간부터 교육,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해줍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창업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한 시니어 창업의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다만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바로 그 새로운 성실을 실천하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을 꼭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흘린 땀방울이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버틴 세월이 집을 지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는 훈장이었고
깊어진 주름은 살아낸 역사의 증표였습니다. 길의 끝이라 서러워 마십시오. 집이 낡았다 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땀은 결코 마르지 않고 새로운 땅을 적시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 뵌 성실 목욕탕의 박만수 어르신, 그리고 영철정밀인쇄 사장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목욕탕의 뜨거운 열기가 이제는 버거운 짐이 되고, 기름 냄새밴 손으로 밤낮 없이 돌리던 인쇄의 기계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어찌 남의 일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뇌와 무력감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평생 오직 성실 하나로 버텨왔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무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반면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공무원 출신 김철민 어르신의 지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분의 삶이 달랐던 것은 결코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목욕탕 물을 데우던 그 성실함과 인쇄소 사장님이 기계를 돌리던 그 성실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다만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실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잠시 둑을 허물고 새로운 물길을 터주는 용기,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기꺼이 낯선 농기구를 손에 잡는 열린 마음이 새로운 시대의 성실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지금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일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져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차마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삼키고 계십니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국민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같은 제도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당신의 성실했던 지난날에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며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은 그 어떤 젊음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 귀한 자산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은 주름 속에 새겨진 지혜와 연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등불로 자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출 때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내어 가까운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 문을 여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시작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떠오르는 여명의 비침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의 빛나는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죠. 땅 사고 집 사두면 그게 곧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고 든든한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바로 우리 세대가 만든 성공 공식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그 성공 공식이 쪽박 공식이 되어 수많은 은퇴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양가보다 수억을 산 피눈물 매물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매달 내 통장을 공격하고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은행집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현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더 이상 카드라 통신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그 위험한 진실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정재호 씨의 퇴직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광주 하남공단 자동차 부품회사, 33년 그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며 정든 공장을 떠나던 날, 그의 손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왠지 내 돈 같지가 않았습니다. 출근길마다 그의 발이 되어주었던 낡은 회색 운동화.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운동화는 다시 그의 발에 끼워져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의 아침은 참 낯설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이 전부였고 TV에서는 온종일 부동산 뉴스만 떠들어댔습니다. 전국 집값 하락세. 하지만 광주는 다릅니다. 신도시 분양 열기 후끈 외지 투자자까지 몰려 이상하게 그 뉴스 자막이 그의 잠자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내 고향 광주는 다를 거야. 여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날 저녁 재호 씨는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남 신도시에 새 아파트 분양하는 거 알아? 요즘 같은 때에 중도금 이자를 2년이나 안 받는다는데 이거 기회 아니야? 아내 이선희 59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 우리 둘이 아프지 않고 살려고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 무슨 아파트를 또 사요. 요즘은 말이야. 이럴 때 고향에 번듯한 새 아파트 하나 사두면 그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자도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면서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제발 욕심내지 말고요. 하지만 재호 씨의 마음은 이미 모델하우스 전단지에 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최고 입지, 노후 걱정 끝,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 그 문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만 주어진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 몰래 버스를 타고 하남 신도시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은 외지에서 온 차들로 가득했고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고 예쁜 상담 직원이 그를 사렵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2년 동안은 돈 한 푼 안 내고 갖는 새 집입니다. 준공되고 전세만 놓으면 앉아서 몇 천은 버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재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준공 때까지 이자가 한 푼도 안 나갑니까? 그럼요. 저희를 뭘로 보시고 전세 3억은 무조건 나가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불안감을 녹여버렸습니다. 이자도 없고 전세만 맞추면 내 돈은 오히려 남는다니 이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어. 그는 청약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험이야. 집에 돌아온 그를 본 아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구석 퇴지식 날벗어둔 낡은 운동화 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민수 씨가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뉴스 안 보세요? 금리가 미쳐서 다들 죽는 소리 하는데 무슨 아파트 청약이에요. 아들아, 지돈 말이다. 결국엔 올라. 그건 세상이 바뀌어도 안 변하는 진리야. 그 진리 믿다가 지금 길바닥에 앉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청약 접수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광주 하남 신도시 더폴의 아파트 84A형. 청약 접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됐다, 이제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며칠 뒤 발표일. 당첨을 축하합니다. 모니터에 뜬 6글자를 본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나 됐어. 우리 당첨됐다고. 아내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계약금 4,800만 원을 이체하던 순간 통장 잔고가 뭉텅 비어버렸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자. 하지만 그 낡은 운동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고생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정재호 씨는 오랜만에 하남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철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절반쯤 올랐네.
그래도 잘 되고 있구만. 그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운 집인 양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 봐봐. 사람들도 다 사잖아. 여긴 입지가 좋아. 그는 일부러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단톡방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번 단지는 광주 최고 인기예요. 전세 3억은 무난합니다. 지금 계약하신 분들 대부분 서울 사시는 분들이래요. 그런 말들이 그에게는 확신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카페 글을 읽으며 안심했고 수천맨 앞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계약금 4,800만 원 더하기 대출 3억 더하기 전세 3억은 내 돈 2억 투자. 완벽한 계산. 하지만 계산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2024년 봄, 준공을 앞둔 시점, 부동산 뉴스에는 연일 불길한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역전세, 미분양, 급매. 그의 휴대폰 알림창에도 아들 민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요. 전세가 3억? 요즘은 2억도 안 맞춰져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안내, 이자 2년 면제, 준공시 일괄 정산. 그 문장만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돈 안 나가잖아. 그러나 그 괜찮음이 얼마나 짧은 착각이었는지 그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2025년 1월 입주식 날, 단지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 하남 땡땡 아파트 입주 시작. 그는 아내와 함께 새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17층, 깨끗한 하얀 벽지, 반짝이는 마루,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긴 하네요. 그럼 이제 전세만 놓으면 끝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심했지만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앞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전세 2억 7천, 급전세 2억 5천 같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3억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전세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내놔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다 새 아파트인데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북 검색창에는 매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광주 하남 전세 시세. 숫자는 매일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3억이 2억 8천으로, 2억 8천이 2억 5천으로, 결국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봄이 올 무렵 그는 처음으로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납부액 91만 2천 원. 통장을 열 때마다 잔고가 깎여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 면제라던 그 말, 결국 이거였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 낡은 운동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운동화 밑창엔 그가 평생 다닌 공장 바닥에 기름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름이 되자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세 2억에라도 내놓자. 그 차이만큼 약 1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 납부액 43만 원, 국민연금 130만 원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오를 거야.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붙였을 때 낡은 운동화가 그의 발끝에 바랬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조용히 들어 올려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널 너무 오래 믿었구나. 세상도 나도 다 바뀌었는데. 2025년 가을 광주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단지 앞 가로등은 환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단톡방에는 급매 3억 4천, 전세 공실 다수 같은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젠 인정하셔야죠. 그 돈이면 그냥 연금 넣는 게 나았어요. 그는 밥만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그날 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그는 손으로 문질러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마트 창고에서 일하는 친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나르고 우유 상자를 옮기며 하루 종일 땀에 젖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는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자신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층, 불이 켜진 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 사이에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한때는 밝았지만 지금은 깜빡이는 불빛. 그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이자 내야 하니까.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운동화를 스쳤습니다. 그 신발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가 붙잡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서재 한켠에는 그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 신발은 그가 평생 믿었던 집값은 오른다는 신화를 대신해 욕심은 노후를 삼킨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침마다 그 운동화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안전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이더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여름, 전북 전주의 한 시청 건물 앞에서 63세 김동석 씨가 정년퇴직 인사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님, 이제 좀 쉬세요.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서류철로 가득한 책상, 30년 동안 매일 닦던 검은 가죽 구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흰 머그컵 한 잔. 그 안엔 오래된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일상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대신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76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낫지. 남들은 퇴직금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는 이자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흰 머그컵에 커피를 내리고 아내 박연숙 씨와 함께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은 전주 효자동의 25년 된 빌라. 대출도 없고 세탁기 소리가 울릴 만큼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전주 광주 신도시 외지인 몰려 지금 사두면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 소리에 주변 친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돈이 남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새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서가, 너도 들어와라. 광주 신축 단지 분양가가 5억이라는데 전세 놓으면 이자도 다 갚는다더라. 그 말은 어쩐지 20년 전 주식 열풍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안 하면 바보다. 퇴직 동료 최 부장은 심지어 퇴직금을 모두 털어 전북역 신도시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는 동석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넌 너무 보수적이야. 세상은 변했어. 요즘은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라니까. 하지만 동석 씨는 그저 흰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본 건 남들 따라간 사람은 늘 후회하더라. 그해 봄, 아내 연숙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축 말고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버겁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리 형편에 벌어야지 보다 지켜야지가 먼저야.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 그냥 부동산 하나 잡으면 끝인데. 하지만 그는 매주 월요일 노트북을 켜고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합관리 같은 강의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날 이후 그는 소비부터 바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는 외식비를 줄이고 쓰지 않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남는 돈은 고금리 정기예금과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에 나눠 넣었습니다. 적게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그렇게 작은 안정의 사다리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했고 주변에서는 역전세, 급매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어온 건 퇴직 동료 최 부장이었습니다. 야, 나 큰일 났다. 세입자가 나가겠대. 전세도 안 맞춰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내가 왜 그때 너 말 안 들었을까? 통화가 끝나자 동석 씨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흰 머그컵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 대신 지키면 돼. 하지만 그의 노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24년 아내가 갑작스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원비와 재활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도 빚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준비했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차분히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채워온 작은 안전망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공부하더니 통장을 나눠두더니 그게 다 이런 이유였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버는 게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게 기술이야. 2025년 봄, 그의 흰 머그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고생이 아니라 안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여유로워 보여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유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에 있어야 하죠. 그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투자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흰 머그컵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전주 효자동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김동석 씨는 조용히 머그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커피잔 바닥에 맺힌 갈색 얼룩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은 흔적이 내 인생을 지켜줬구나. 그때 아내 연숙 씨가 주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예전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더니 요즘은 텃밭만 보고 웃잖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뉴스보다 하늘색이 더 중요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에도 어느 날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을, 아들 김현우 씨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현우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까지만 월세 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깐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들어오지.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동석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당장 여유는 없는데.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아낀 거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몰랐지? 사람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진짜 부자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엔 텃밭에서 딴 상추와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아버지들은 다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족을 지킨 거였어요. 그 순간 동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세상은 늘 빨리 가라고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천천히 간 사람들이더라. 시간이 흘러 2025년 겨울,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손에 본 부동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퇴직 동료 최 부장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 김동석, 너 그때 진짜 현명했어. 왜요? 내 아파트, 이제 분양가보다 1억이 떨어졌어. 대출이자에 미치겠어. 너처럼 연금으로 살 걸 그랬다. 최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커피나 한 잔에.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잠시 후 최 부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성공한 사람이야, 김동석.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지켰을 뿐이야. 내 걸 욕심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지.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퇴직, 불안 시작. 2022년 욕심 유혹. 2023년 지킴의 선택. 2024년 위기 속 안정. 2025년 평온의 증명. 그는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안정은 빠르게 오지 않지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며칠 후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는 다시 시청 근처를 지났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자리,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주머니 속에서 낡은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그 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고, 그 얼룩은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했어. 서두르지 않아서.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평화를 택한 거였지.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엔 여전히 170만 원 남짓의 연금이 들어왔고, 생활비는 그 안에서 정확히 계산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여행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매일 저녁이면 아내와 아들이 웃는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 밤, 그의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세월을 데우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엔 더 이상 한탕도 역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진짜 부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머그컵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결국 욕심보다 마음을 남기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 아래 그의 흰 머그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부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약 46%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고령 가정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차다고 느끼는 거죠. 또 같은 조사에서 고령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중심 실물 자산이며 금융자산 활용 비율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말은 많은 노인들이 집 한 채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70대 고령층의 42%는 금융자산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즉, 겉보기 순자산은 높아 보여도 손에 쥐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자산 구조는 특히 문제입니다. 한국 고령 세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 자산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고 금융자산 중심 구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편중은 유동성 부족과 리스크 노출을 동시에 증폭시킵니다. 해외 연구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율, 참여 깊이, 다양성 모두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강화하고 금융 문해력이 부족할 경우 참여가 더 위축된다는 분석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특히 자산이 적은 가구나 농촌 가구일수록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통계와 연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고령 가구가 최소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며 유동화 가능성이 낮아 실제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다.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를 억제하고 자산 운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자산 수준이 낮거나 농촌 거주 가구일수록 이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통계와 연구 배경 위에서 앞서 본 두 사례 육심으로 무너진 사람과 안정으로 지킨 사람은 단순히 극단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많은 노후 세대가 이 두 가지 길 사이를 오가고 있고 위 통계는 그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례와 통계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마냥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미 정부와 여러 지자체, 또 해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정책들과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죠.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든든한 노후 준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여러 주민들에게 재정 설계와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회는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인식 제고와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장도 지역 내에서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지정해 주민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덕분에 부산, 인천, 전북 일부 시군 등에서 지자체 기반의 노후 준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노후 준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유연 안정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거주지역 중심의 노후 생활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을 넘어 거주지에서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자체 쪽에서는 이미 실질적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의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공사,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노후주택의 단열 보강,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지원을 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지붕 방수 보강이나 벽체 보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노후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난방비 절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영무기지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거주하면서 담보 가치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영무기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즉 노인이 집을 팔지 않고도 자산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제도는 소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계층에게 유용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영무기지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일정한 연금 형태나 현금 인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해외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매달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 시에도 주택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되므로 무리한 부담이 남지 않는다. 물론 영무기지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이자 누적, 담보 가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만든다면 이 방식은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진 노후 세대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무기지형 주택담보연금 제도 도입, 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하거나 상한을 설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무기지,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인출하면서도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자체 기반의 노후준비 통합 서비스 센터 운영 강화, 모든 시군구에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노후주택 개보수 상담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주택 보수단열 개선 보조금을 늘리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실제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장년 노인 일자리 연계 더하기 소득 보완 프로그램 확대, 노동 가능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노후 소득 한극을 메울 수 있도록 연계형 소득 보완 제도를 강화합니다. 영모기지 및 노후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교육 및 상담 의무화, 영모기지나 연금형 금융상품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게 하고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합니다. 한 사람은 고행의 하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인생길 위에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는 발걸음을 내딛었고 누군가는 지키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말합니다. 빨리 걷는다고 더 멀리 가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두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야. 늦기 전에 잡아야 해. 아니야. 이젠 지켜야 해. 내가 가진 걸 소중히 해야 해. 이 두 속삭임은 어느 날 아침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혹은 밤늦게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쉴 때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선택의 갈림길이죠. 광주에서 노후를 걸고 분양 아파트를 선택했던 정재호 씨. 그는 인생 마지막 도전을 기회라 믿었지만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빚 그리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의 작은 빌라에서 매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김동석 씨. 그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가진 걸 지켜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벌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평온함이라는 것을요. 정재호 씨의 낡은 운동화는 오늘도 현관 구석에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천천히 걸을 시간이야. 그 신발엔 평생을 버텨온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다해 살아낸 사람의 자취입니다. 그리고 김동석 씨의 흰 머그컵에는 매일 같은 커피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그 얼룩은 단조로운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불안 대신 평화를 택한 용기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거창한 투자나 화려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통장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 가족과 하루 한 끼를 웃으며 나누는 일, 그 속에서 진짜 부는 피어납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큰 집을 샀는지,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무너진 노후를 다시 일으키고 가족의 온기를 되살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시나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진심으로 인생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노후가 숫자보다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빚 대신 감사가, 욕심 대신 평화가,
후회 대신 미소가 남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정재호 씨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김동석 씨처럼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두 사람의 길 중에서 더 따뜻한 쪽으로 향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듣게 된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젊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 내어주셨던 분이랍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바쳐 가족을 일궜는데 얼마 전 연세가 들어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에 사흘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적여야 할 장례식장이 텅 비어서 찬바람만 휑하니 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잘 살아오신 분의 마지막이 어쩌다 이렇게 쓸쓸하고 억울하게 끝나버렸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사연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테니 우리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도록 제 이야기에 꼭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장례식에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에서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홀로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없어 장례식장 직원이 대신 절을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해마다 늘어나는 고독사 소식은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연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불안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정우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과거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회의실과 해외 출장을 오가던 인물이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이름 옆에 상무, 전무, 이사 같은 직함이 붙어 있었고 젊은 시절 그는 이 번호들 덕분에 세상이 언제나 자신과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휴대전화는 알람 소리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퇴직 당시 그는 약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아내와는 몇 해 전 병으로 사별했고 두 자녀는 각각 직장과 가정을 꾸려 지방에서 살았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온 그는 퇴직 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아빠, 요즘은 누구랑 연락해요? 큰딸 소정이 명절날 집에 들렀을 때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다. 아이, 뭐 다들 바쁘지. 내가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있겠니? 다 알아서 살고 있을 거야. 우현 씨는 허허 웃어넘겼지만 대화가 끝난 뒤 휴대전화 화면을 켜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름만 가득한 목록 속에서 실제로 안부를 물어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갈등은 그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은퇴 후 운동도 줄고 혼자 끼니를 대충 챙기다 보니 당뇨와 고혈압이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했지만 그는 늘 혼자였다. 아침에 죽 끓이는 대신 편의점에서 빵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엔 TV를 보며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다. 아빠, 약은 잘 챙겨 드시죠?
전화기 너머 둘째 아들 민호의 목소리는 늘 바빴다. 그럼 걱정 말아라. 다 잘 챙겨 먹지. 하지만 사실 약봉지는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쌓여만 갔다. 그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심장이 요동쳤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한 연락처 속에서 지금 당장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119를 눌렀고 그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입원 며칠 뒤 병실을 찾은 이는 큰딸 소정뿐이었다. 아빠 연락할 분 없으셨어요? 예전엔 아빠 친구들 많았잖아요. 다들 바쁘더구나.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더라. 우현 씨는 씁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래전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던 동료, 매주 골프 약속을 잡던 부장, 회식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친구들. 그 많은 인연이 어디로 흩어진 걸까? 그의 외로움은 점점 일상의 균열로 나타났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반찬 그릇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늘어났다. 거실 테이블에는 늘 휴대전화가 올려져 있었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아빠, 집에 사람 좀 부르면 안 돼요? 동네 경로당이라도 다녀오시고요. 큰딸이 한 번은 진지하게 제안했다.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 다들 낯설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힘들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퇴직 전에는 누구보다 사람 많은 자리에 서 있던 그였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그렇게 하나둘씩 만남을 거부하다 보니 남은 것은 텅 빈 휴대전화뿐이었다. 갈등은 경제적 문제로도 번졌다. 남은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지만 물가 상승이 가계에 직격탄이 됐다. 전기료, 관리비, 병원비가 해마다 올라가면서 생활은 빠듯해졌다. 그럴수록 그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더 꺼렸다. 괜히 돈 들어갈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겨울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설에 애들 데리고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겹쳐서요. 그래, 일 바쁘면 어쩌겠니? 괜찮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눈길은 여전히 휴대전화에 머물렀다. 연락처는 여전히 가득했지만 실상은 텅 빈 숫자들에 불과했다. 그의 고독은 점점 심해졌다. 주변 이웃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고 자녀와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휴대전화는 매일 아침 손에 쥐고 눈을 떴지만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스팸 문자만 들어올 뿐이었다. 이렇듯 평범했던 대기업 임원의 삶은 은퇴 후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사라졌고 가족마저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졌다. 남은 것은 한때 빼곡히 채워진 연락처가 가득한 휴대전화와 깊은 고립감뿐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현 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심각했다.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그를 이웃 주민이 며칠 동안 문 앞에 쌓인 신문을 보고 이상하다 여겨 신고한 덕분에 발견된 것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바라보던 큰딸 소정은 눈물을 삼켰다. 아빠, 왜 그렇게 혼자 계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힘겹게 눈만 감고 있었다. 며칠 뒤, 결국 그는 병실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장례식장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상복을 입은 두 남매가 서 있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문객은 오지 않았다. 첫날 장례식장 안은 적막했다. 큰딸은 혹시나 싶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화면 속에는 수백 개의 이름과 번호가 그대로였다. 김 부장, 박상무, 정이사 그 옛날 아버지가
회의실과 식사 자리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이었다. 민호야, 이 번호들 중에 연락해볼까? 작은 아들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누가 올까? 아빠가 은퇴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연락한 사람이 있었어? 아마 다들 번호만 남아있는 거야.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둘째 날이 되어도 조문객은 없었다. 멀리 지방에 사는 친척 몇 명이 오려 했지만 일정이 겹친다며 미루었다. 결국 장례식장에 남은 건 두 남매와 장례식장 직원뿐이었다. 그 직원이 두 번이나 분양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은 두 남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 순간 소정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많으니 필요할 땐 누군가 꼭 오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허상이었다. 이름만 가득한 휴대전화 연락처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지 못했다. 세 번째 날, 발인 시간이 다가왔지만 조문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차가 출발하기 직전 큰딸 소정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꺼내들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늘 손 닿는 곳에 두셨던 휴대전화가 있었다.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화면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알림이 떴다. 그 대부분은 광고 문자와 보험 권유 전화였다. 서랍 속에는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넣어둔 통장도 있었다. 그러나 잔액은 많지 않았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조금씩 줄어들어 이제는 몇백만 원 남짓이었다. 민호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나, 아빠가 왜 그렇게 혼자 계셨는지 이제 알겠어. 연락처는 많아도 정작 함께 밥 먹어줄 친구 하나 없었던 거잖아. 소정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남매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버지가 즐겨 쓰던 밥그릇을 바라봤다. 거기에 밥을 담아 식사를 마치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소정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은 두 남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깨달았다. 많은 연락처가 있는 것과 실제로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아버지는 수백 개의 번호 속에서도 결국 혼자였다. 여러분도 한번 휴대전화를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저장된 이름들이 위급한 순간 정말 달려와 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숫자로만 남은 빈 껍데기일까요?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올해 69살이 된 정광호 씨는 30해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 주민센터와 구청을 오가며 민원인을 상대했던 그에게도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광호 씨, 이제부터는 당신 시간이네. 일도 다 끝났으니 좀 쉬어. 아내 박영희 씨가 웃으며 건넨 말이었다. 그의 월 연금은 약 280만 원.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꾸준히 부은 연금 덕분에 매달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무엇보다 그는 현역 시절부터 언젠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를 깊이 고민해왔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퇴 직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첫 달에는 여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책도 읽으며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함이 몰려왔다. 친구들을 만나려 해도 대부분 아직 현역으로 일하거나 혹은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었다. 여보,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사람 좀 만나러 나가요. 아내의 권유에도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괜히 나가서 어색하게 있느니 집에서 책이나 읽는 게 편하지.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집 근처 복지관의 동호회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기타 교실에서 만난 또래들과 금세 친해졌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기타 소리가 복지관 강당을 채웠고 수업이 끝난 뒤 함께 분식집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 복지관 강의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정광호 씨는 문득 떠올랐다. 예전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번호가 아직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다. 반면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알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광호 형님, 다음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산에 가시죠. 날도 풀렸는데. 후배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권하는 친구의 말에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갈등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2025년 대한민국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연금만으로 살기 빠듯한 현실이 되었다. 관리비와 전기요금, 병원비가 조금씩 불어나자 아내는 불안해했다. 여보, 우리 연금으로만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모자라면 어쩌죠? 걱정 마. 내가 은퇴 전에 적금도 넣어뒀잖아.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다시 강의라도 나가면 되지. 하지만 광호 씨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은 있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는 은퇴 후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했다. 어쩌면 자신도 연락처만 가득한 채 정작 의지할 이는 없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박재만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만이 형님, 요즘 연락이 없더라 했더니 광호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병실 안에는 환자 혼자뿐이었고 가족도 친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똑똑히 마주했다. 나이 들어서 과연 친구가 많아야 행복할까? 아니면 혼자서도 괜찮은 걸까?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다. 영희야, 내가 은퇴하고 복지관 나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만약 나도 혼자만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요. 우리 둘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정광호 씨는 박재만 씨의 병실에서 돌아온 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한때 활발하게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곁에 없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영희야, 재만이 형님이 저렇게 혼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무겁더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그래도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광호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기타 모임은 물론 경로당 장기 자랑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는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며 아내와 상의했다. 영희야, 나 주말에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 나가려고 해. 괜찮겠지? 좋죠.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나도 같이 할래요. 그러던 어느 여름 광호 씨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평소 괜찮다던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집에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그날은 복지관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다. 광호 형님, 오늘 안 나오세요? 집 앞인데 아무 기척이 없네요.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된 두 사람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결국 경찰과 함께 문을 열었고 거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관리하고 주변 분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광호 씨 곁에는 아내뿐 아니라 기타 모임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복지관 친구들이 줄지어 섰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다음 주 공연도 형님 기타 없으면 허전하다고요. 그 순간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휴대전화 연락처 속에서만 머물던 옛 동료들이 아닌 지금은 실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퇴원 후 그는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예전에는 이름만 가득했던 연락처 목록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매주 안부를 주고받는 복지관 친구들, 함께 봉사활동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최근 알게 된 이유까지.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영희야, 난 이제 알 것 같아. 친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진짜로 있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이죠. 광호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가끔은 손주들이 놀러와서 복지관 공연을 함께 보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정광호 씨의 삶은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연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했고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텅 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고 누군가는 함께 웃어줄 것들과 가족 곁에서 존엄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는 어떤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실제로 여러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숫자만 남은 허상일까요?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우선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수치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5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22%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남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우려할 부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경우 아내와 사별한 뒤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실제로 여성보다 고독사를 경험할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2023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전체 고독사 3,600여 명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와 70대가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층의 외로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약 40%가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외로움 설문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년학회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에 놓인 노인일수록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신체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 악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관계망이 끊어지면 정신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까지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겁니다. 연금 액수나 자산 규모보다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친구라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강화해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의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약 50% 더 높았습니다. 또 영국에서 진행된 Age UK 보고서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라 질과 빈도라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다시 보면 50대와 60대 중년층이 가진 평균 친밀 친구 수는 대략 56명 수준이었지만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 관계인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경청자, 누군가는 함께 식사를 나눌 동반자, 또 다른 누군가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지자. 이런 관계가 최소 몇 명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이나 자산이 부족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고 그 결과 고립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는데 일본에서 진행된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노인일수록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이는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락처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들을 보니 나도 지금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보다도 관계에 달려 있고 이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도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사람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어르신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안심 센서를 설치해 집안의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바로 돌봄 인력이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일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는 매일 일정 시간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거는 안부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이미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고립감과 우울감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관리인이나 우편 집배원까지 협력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미너스터 포 롤리너스를 임명하고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벌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촘촘히 운영해 노인들이 매일 모여 식사와 취미 활동을 함께 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이로 인해 고독사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작은 관계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주말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교회, 사찰 같은 공동체 모임에 나가보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립을 막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100세 시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각 지자체의 시니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찾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사회도 이제는 고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일본처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 지역 주민 모두가 어르신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영국처럼 정부가 외로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올려두는 것, 북유럽처럼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 이런 제도들은 결국 노후의 고독을 막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과 제도, 그리고 해외의 해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